번째 문제를 열었습니다. 선호철 교수 이미 잘 아시기 때문에 구체적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선호철 교수님 박수를 힘차게 모시면서 오늘 감사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진보좌파 저희 집단 가입 언제였죠? 한 봄이었나요? 네, 봄이었습니다. 봄이었던 거예요. 제3의 길을 등등해서 저는 그게 아니라 위기의 세계 이런 식으로 가자 그랬는데 그로부터 한 반년이 지났는데 정말 제가 우려한 대로 더욱더 그런 방향으로 제가 우려했던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제목이 우선 좋고요. 공공부문 정치가 아니다. 근데 아직 반만 난 것 같아요. 정치가 전부다. 어떻게 보면 반이 아니라 92년 대선에 여러분 미국 대선에 아버지 부시와 아버지 부시는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에서 승리해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었죠. 재선을 하면 당연히 될 거라고 봤는데 아주 작은 주 출신의 주지사인 클린턴이 나와서 이제 역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 구호가 이카노미 스투피드입니다. 멍청하게 문제는 전쟁이 아니라 경제야 있죠. 근데 사실은 반쪽 그것도 맞는 거예요. 경제가 맞는데 사실 is politics죠. 그런 경제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정치이기 때문에 is politics stupid 멍청하게 사실은 정치야 이렇게 이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 고백 이야기했을 때 극우 정당의 시대 1930년대가 다시 돌아오고 있다. 너무 우리가 낙관적인 지금 주제를 담았다 얘기했는데 그것이 훨씬 더 절실해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되 좀 더 훨씬 더 그런 내용들을 업데이트시켜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항상 제가 대중강연 여기야 다 여러분이 알죠. 대중강연을 가면 사람들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우선 제일 앞에 얘기합니다. 나중에 사람들 만나면 앞에 강의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교수님 그거는 기억이 난다고. 저희 1900 전두환 시대의 유머 중에 코끼리 냉장고 넣기라는 시리즈 있었던 거 아시죠? 코끼리 냉장고 어떻게 넣느냐? 그럼 뭐예요? 답이 문을 연다. 냉장고 문을 연다. 코끼리를 넣는다. 문을 닫는다. 그러니까 넌센스 유머죠. 사이즈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형식 논리적인 시대가 결국 상식이 통하지 않는 넌센스 시대였거든요. 그 시대를 어떻게 보면 상징하는 그런 풍자하는 그런 퀴즈 같은 유머 같은 것이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 현대사를 냉장고 시리즈로 보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시대 정신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코끼리를 어떻게 냉장고에 넣을까요? 이승만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붉은 오늘 한번 해보세요. 이승만 우선 목소리가 떨려야죠. 저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미국에 넣어달라고 청원합시다. 이게 그 시대고요. 박정희. 박정희는 코끼리 냉장고 넣기 5개년 계획을 세우죠. 그리고 반대하는 놈은 긴급 조치로 잡아냈습니다. 전두환. 코끼리를 잡아서 보안사 지하실로 끌고 갑니다. 너 이 새끼가 코끼리지? 아닌데요. 울고문 전규고문 나는 코끼리다. 자주서를 받아서 같이 냉장고에 넣습니다. 노태우 어떻게 넣습니까? 기자회견을 합니다. 제가 어제 반분명히 넣었어요. 믿어주세요. 김영삼 확실합니다. 지가 냉장고로 들어갑니다. 김영삼 스타일은 괜찮다. 니도 들었나? 김대중. 사실은 이 얘기를 제가 97년도에 썼던 상김을 넘어서라는 그 정치 평론집에 썼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김대중 대통령이 되지 않아서 답은 어떻게 될까 아직도 고민 중이다입니다.
그다음에 됐고요. 뭐 뭔지 뭐 근데 여기서부터는 별로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시대가 흐리멍텅해서 그런데 뭐 요새 그 태극기 부대는 뭐 김정일한테 부탁한다 뭐 이렇게 하겠죠. 뭐 우리 노동운동 쪽에서 뭐 깡드 씨한테 물어본다 뭐 이렇게 할지 모르죠. 깡드 씨 누군지 아시죠? IMF 당시에 총재였으니까. 노무현도 뭐 잘 모르겠고요. 이명박 얼마 줄래 뭐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확실하죠. 뭐죠? 최순실한테 부탁한다. 문재인 또 헷갈리는 그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썼던 뉴스윅의 표지입니다. 보시다시피 결국 포퓰리스트 레이지, 포퓰리즘적인 분노가 지금 21세기 초반에 세계적인 타국이고 가장 핵심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그래서 뭐 한마디로 우익 포퓰리즘의 세계화, 도미노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만 미국의 트럼프, 뭐 우익이라고 할까 아까 얘기한 극우 포퓰리즘이라고 불러서 영국의 브렉시트, 그 다음에 이탈리아도 빠졌죠. 이탈리아의 반이민, 그 다음에 프랑스에 보면 극우적인 국민전선이 결선 투표에 진출했고요. 가장 충격적인 것은 280석 그 사회당이 약 그 프랑스 국회 의석이 500 몇십 석인데요. 280석에서 30석으로 줄어들었고 제5당으로 몰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얼마 전 며칠 전 기사를 보니까 그 유서 깊은 사회당의 당사를 매각하고 돈이 없어서 공장지대로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독일의 AfD, 독일을 위한 제 대안이라고 바로 히틀러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극우 정당이 결코 세계에서 나올 가장 마지막 나라라고 생각했던 독일에서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난 총선에서 최근의 총선에서 10.6%도 승리를 했고요. 3인당을 바로 코미까지 따라갔습니다. 덴마크, 가장 세계에서 복지가 잘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 덴마크에서 덴마크 인민당이 제2당을 했고요. 제3세계로 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필리핀의 두테르테,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던 브라질의 룰라의 정권이 무너지고 보수적인, 극우적인 보수 나라가 당선됐습니다. 이처럼 우익 포퓰리즘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 1980년대 말 소련 노무가 몰락한 다음에 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이해하고 민주주의가 최종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현재 결국 주류 정치학자들, 주류학자들도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다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결국 세계는 지금 심각한 위기인데 민주주의의 위기 핵심, 그것은 신자유주의 위기와 공황의 그 뿌리에 있고요. 그렇지만 문제는 그런 신자유주의 위기가 진보의 도약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진보의 위기로 일어난, 즉 신자유주의와 진보의 위기의 동시 진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제3의 길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근데 최근에 극우 포퓰리즘이 보여주는 것은 단순히 제3의 길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얘기했지만 과거의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의 길도 마찬가지로 결국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유민주주의가 위기이고 결국 극우 포퓰리즘이 좀 득세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과연 야만의 파시즘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1930년대가 역사적으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하고요. 그래서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시 역사적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퓰리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번역을 하면 그냥 대중영합주의, 뭐든지 뭐 우리 포퓰리즘이라는 말은 정말 모든 거에 붙이기 쉬운. 그래서 조중동이 싫어하면 다 포퓰리즘이라고 부르고 하기보다는 포퓰리즘이 뭔가 하는 이야기를 좀 역사적으로 보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퓰리즘이라는 말을 여러분이 처음 들었을 때는 아마
대개 러시아의 나로디니키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투더 피플, 부나르도 운동, 부나르도라는 투더 피플이라는 것의 번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문 이런 사람들이 민중 인민 속으로 들어갔고요. 바로 이 나로디니키를 비판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막스주의를 정립한 사람이 레닌이죠. 바로 나로디니키를 비판한 책이 바로 29살에 결국 그 시베리아 첫 번째 유형을 가서 거기서 쓴 러시아에서의 자본주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이미 나로디니키와 다르게 러시아는 이미 자본주의가 자리 잡았다. 그러니까 나로디니키는 러시아는 너무 못 사는 나라의 그 후진국이기 때문에 자본주의가 발달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되기가 어려우니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사회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민주의 흔히 부르는 그런 것이고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19세기 말에 포퓰리스트 파티, 미국의 농촌을 중심으로 해서 포퓰리스트 파티가 나옵니다. 영어의 포퓰리스트라는 말은 사실 여기에서부터 나왔다고 해도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에서 서구 영화에 다 보지만 그 작은 그 자영농들이 이렇게 있는데 대기업들이 와서 뭐 서구 영화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철도 넣는 거잖아요.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대자본들이 하고 독점화가 일어나면서 그런 농촌에 있는 소자본가들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급진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포퓰리즘이죠. 네, 그런 것이고요. 바로 그리고 이런 19세기의 미국 농촌이나 러시아의 나로디니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진보적인 컬러를 가진 포퓰리즘이라면 20세기 초에 유럽에 우리가 갖고 있는 파시즘이라는 또 때로운 형태의 포퓰리즘이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남미의 패론주의 같은 거 이런 다양한 포퓰리즘이 있습니다. 근데 포퓰리즘은 핵심은 뭐냐면 결국 반정치의 정치입니다. 결국 정치에 대한 엄청난 불신, 결국 반기득권, 반엘리트, 결국 정치와 기존 질서가 대중으로부터 엄청난 증오를 받고 완전히 대중들이 거기에 분노할 때 결국 그러한 그 기존 정치를 비판하고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함으로써 결국 대중을 동원하는 그런 정치가 바로 반정치의 정치에서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받는 것 이것이 포퓰리즘이고요. 그런 포퓰리즘이 나오는 것은 결국 핵심적으로는 바로 축적 체제의 위기입니다. 축적 체제의 위기고요. 그래서 이 19세기 미국의 농촌 그 다음에 러시아 나로디니키 20세기 초도 마찬가지고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체제의 축적 체제가 독점 자본주의로 넘어가고 새로운 국독자로 넘어가면서 위기를 맞게 되고요. 그런 경제 위기, 축적 시기의 위기에 따라서 결국 그것을 지배해온 헤게모니, 결국 이념적 지배 체계와 그것이 이제 위기죠. 그래서 그 자유주의의 위기가 가장 앞에 있는 것이고요.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대안적인 좌파 이념, 그다음에 대안적인 좌파 정당의 무능입니다. 그래서 우도 좌도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결국 유럽이나 이런 데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반기득권, 그 반엘리트의 그 기득권과 엘리트에는 좌파도 들어간다는 거죠. 삼인주의, 그다음 사회민주의 정당들, 그다음에 노조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결국 포퓰리즘의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러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새로운 축적 체제의 위기와 헤게모니 위기, 축적 체계 신자유적 축적 체제의 위기 거기에 따른 자본주의의 위기 이런 것들이 바로 포퓰리즘 나중에 얘기하시다만 포퓰리즘의 계기, 포퓰리즘의 모먼트, 포퓰리즘의 어떤 국면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열어놓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그렇죠. 제3의 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제3의 길은 잘못된 언어의 정치학자에 의해서는 잘못된 길이다. 왜? 삼인주의 자체가 이미 제3의 길이잖아요. 그렇죠? 자본주의와 결국 사회주의 사이의 제3의 길이 바로 삼인주의이기 때문에 결국 제3의 길은 어떻게 보면 제4의 길이다. 제4의 길. 결국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고요. 제3의 길이라는 담론이 갖고 있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현대 세계사를 그냥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5분, 10분 동안에 세계사를
보여줄 텐데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 역사는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한 제일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선거 다 있었죠. 더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한 제일 중요한 기준. 그거는 충분 조건 아니면 필요 조건입니다. 어느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냐를 아니냐를 역사적으로 볼 때, 뭘 지금은 뭐 사상의 자유 뭐 이런 거죠. 그건 좀 충분 조건이고, 그게 아니라 민주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한 제일 간단한, 가장 중요한 기준 뭘까요?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 다 알지만요. 보통 선거권이죠. 보통 선거권. 투표권이 없는 민주주의를 생각할 수 없잖아요. 보통 선거권이 인류에게 보편화된 것이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년 이전 거는 우리가 뭐 토리당 뭐 등등등 뭐 19세기, 18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그건 전부 다 남자 유산자 민주주의입니다. 그 투표권은 결국 유산자에게만 있어도 여자에게 있었습니다. 스위스에게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진 게 1990년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전쟁 때 뉴욕 타임스인가 타임스에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은 뭐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뭐 하고 자기네들이 굉장히 앞선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정치학자로 보게 되면 미국이 민주주의가 된 것은 1960년대입니다. 왜? 흑인들은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보통선거권이죠. 그래서 결국 자유주의 우리가 그때는 자유주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쟁적 초기 자본주의죠. 그래서 그때는 모든 걸 시장에 맡겨놨던 것이고요. 국가는 단순히 재산이나 지키고 야경 최소 국가가 제일 좋은 것이다. 그런 우리가 자유주의라는 그런 것이죠. 뭐예요? 결국 작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야경 국가 이것이 이 시대이고요. 결국 자본주의의 핵심, 그 당시에는 우리가 막스가 자본론을 썼던 그 시대죠.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주의 이렇게 부르는데 테일러주의 앞에는 항상 뭐 블러디라는 말이 있어요. 블러디 메리, 블러디라는 건 핏빛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술에 보면 블러드 메리라는 게 있어요. 진 토닉에 토마토 주스를 한 그게 그 빨간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블러디 유혈의 테일러주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3D 업종 이런 것들이 바로 테일러주의겠죠. 그래서 공장법 입법 막스의 자본에 보면 공장법에 대해서 이때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그때는 계급 전쟁 그래서 완전히 너 아니면 나 자본이냐 노동이냐 철저한 적대적 대립이 있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지나면서 독점 자본주의로 발전을 하죠. 옆으로 세면 안 되는데 세지 말자. 세세요. 우리가 흔히 이제 재밌는 형식 논리와 변증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형식 논리는 A는 A고요, B는 B입니다. 근데 변증법은 A 꼴 B입니다. 이런 게 결국 형식 논리는 삶은 삶이고요, 죽음은 죽음인 거예요. 근데 변증법은 삶인 죽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변증법이 뛰어난 것은 색직공 공직색이에요. 불교가 가장 뛰어난 겁니다. 있는 게 없는 거, 없는 게 있는 거다. 무슨 헛소리냐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변증법의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대립이고요. 대립하면서 대립물로의 정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삶의 반대말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렇지만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죽음으로 전화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 항상 농담같이 제자들이 교수님 생일 축하한다 그러면 야 이 새끼야 나 죽는 거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일 축하한다는 너 1년 죽는 걸 축하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살아간다는 건 죽어간다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왜 이걸 얘기하냐면 그래서 변증법적인 거. 그래서 경쟁의 반대말은 뭐예요? 경쟁의 반대말. 경쟁이 없는 상태를 우리 뭐라고 불러요? 독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경쟁의 반대말은 독점인데 경쟁은 필연적으로 독점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어요.
경쟁을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잖아요. 세계사를 보세요. 점점 갈수록 소수 독점 자본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독점으로 넘어가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뭘 것 같아요? 항상 경제 위기이고 공황입니다. 그때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위기는 단순한 자본주의 위기만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하는 계기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독점 자본주의로 되고 제국주의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주의란 아까 얘기했던 데모크라시라는 말, 민주주의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사용된 것은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은 빨갱이였어요. 왜? 보통 선거를 중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주의 이퀄 사회주의와 마찬가지였었다. 그 전까지는. 그래서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따라하는 좌파는 정면전, 그 다음에 혁명 노선을 내걸었죠. 근데 이것은 결국 대공황과 바로 아까 얘기한 대로 파시즘 세계대전으로 가게 됩니다. 제가 나중에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결국 시장의 결과는 대공황과 파시즘일 수밖에 없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할 텐데 꼭 항상 제가 출근할 때 핸드폰 들고 1시간 동안 핸드폰에다 놓지 그러고 잤어요. 자본주의의 모순, 우리가 보면 자본주의의 가장 쉬운 정치경제학론은 MC, 이렇게 봅니다. MC, MC. M은 많이고요, 돈이고. 이렇게 영어로 쓰면 이렇게 어렵긴 한데, 쉽긴 좀 간단하긴 한데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C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상품을 사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환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100원에 공책을 사가지고 150원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원에 공책을 사는 게 M이 C가 되는 것이고요. C를 해서 150원으로 하는 게 M-이에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상업자본이고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위 제대로 된 자본은 그 C에서 NP와 LP가 있습니다. NP는 우리가 means of production, 기계죠. 생산 수단하고 LP는 노동이에요. 레이버 파워예요. 그래서 그 원료를 사가지고 결국 기계와 노동자가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서 그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본주의 환원인데, 근데 M에서 C로 되는 과정을 우리가 생산환절이라고 생산하는 과정이죠. 근데 C가 M-가 되는 건 뭐예요? 유통이란 거예요. 그걸 팔아야 되는 거야. M이 C가 돼서 그 다음에 끊기면 그 기업은 뭐예요? 망하는 거잖아요. 기업이 망해 자본주의가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 보세요. 임금이라고 흔히 부르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자본가가 임금을 조금 주고 수탈을 많이 할수록 자본주의가 성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임금은 결국 생산 과정 속에서는 결국 생산 비용이에요. 그래서 적게 적을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이 유통 과정에서 임금은 뭐로 하죠? 바로 구매력이잖아요. 유효수요란 말이에요. 그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본가에서 제일 좋은 거는 나는 임금 조금 주고 다른 기업들은 임금 많이 줘서 그 다른 회사에서 월급 받은 사람들 내 물건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모든 기업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임금을 조금 주면 많이 착취를 하게 되면 결국 팔리지가 않다는 유효수요의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가치를 만들어냈지만 가치를 실현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딜레마, 이거를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자본 속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는 항상적으로 위기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임금을 많이 주면 가치 창출의 위기가 일어나고요. 그걸 조금 주면 가치 실현의 위기가 나타난다. 근데 자 보세요. 우리가 한국과 같은 수출도 산업화의 경우에 유통은 어디에서 일어나죠? 유통은 해외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단순히 비용일 따름이에요. 임금을 많이 줘야 될 인센티브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반노동적이다.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포적 산업화, 내수형 산업화가 되면 어떻게 되죠? 소비는 어디서 일어나요? 국내에 일어난다. 따라서 임금을 많이 줘야 되죠. 그래서 수출형 산업화, 수입된 산업화에 따라서 전혀 정책이 달라.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 이런 게 바로 그런 거야. 소득을 많이 주는 것은 결국 이것을 통해서 유효수요의 실현으로 가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경제위기 때. 바로 이런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잘못 눌렀는데. 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테일러주의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막스가 노동법을 만들 당시에, 막스가 노동법을 쓸 당시에, 자본론을 쓸 당시에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12시간 노동법을 만들어 달라고 투쟁을 합니다. 노동시간을 12시간으로 규제해 달라고. 그 얘기는 뭐예요? 12시간보다 더 일하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막스가 보게 되면 이거는 노동력이 그냥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망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노동법을 만드는데 영국 정부가 이건 막스가 그걸 보게 되면 막스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있었던 노동청에 일하고 있는 노동관들이 현장에 나와서 한 이야기들을 보고서예요. 거기 보면 이렇게 해서 노동력이 다 촉진돼서 안 된다. 그래서 노동 시간을 규제해야 된다라는 게 그 관리들의 생각이었다. 그래서 노동법을 제정을 합니다. 노동법을 제정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기업들이. 야, 이거 하게 되면 우리는 경쟁에 뒤처진다. 1시간 줄이라는 건 우리가 생산력이 10분의 1 줄어드는 것이 등등. 그렇지만 그걸 만들고 나니 전혀 우려했던 사태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노동 100명을 가지고 12시간 일을 시켰으면 10시간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120명을 고용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더군다나 기계화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계화를 하게 되면서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드주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계화를 하니까 단가가 싸지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노동자들이 다 한 자동차를 다 조립했단 말이에요. 다 만들었는데 장인 체제로. 그게 아니라 다 어셈블리 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다 분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자동차가 그 당시 1,000불이었는데 500불로 단가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신에 과거에 1,000대 만들었는데 10,000대를 만든단 말이에요. 생산성이 높아지고 단가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대량 생산은 뭐예요? 저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냐면 생산성이 높아진 만큼 임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성과 임금을 연계시키고요.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높아지고 또 뭐가 높아지겠어요? 이윤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전까지 자본과 노동 간의 적대적 관계를 타협적인 관계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조합주의라고 사협조주의라고 부르는 노동과 자본의 빅딜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결국 대량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자가용 마이카 타는 미국의 노동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되니까 노동자들은 소비자로서 체제 내에 포섭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고임금을 받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투표권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한다. 그래서 결국 그 전까지는 노동자나 그런 사람들이 인구의 70-80%를 차지하는데 무산자가 이들에게 투표권을 주면 당장 사회주의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투표권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투표권을 줘도 레이건 찍고 트럼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도 아무런 위협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투표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성을 주게 되고 자본주의와 아까 앞에서 봤듯이 자본주의 어게인스트 민주주의, 자본주의가 민주주의와 대립했다면 그 대립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자유주의와 함께하는 민주주의.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는 대립하는 것이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같이 가는 자유민주주의가 이때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황금기가 온 것이죠. 우리가 얘기하는 복지국가, 사회국가 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 아담 스미스가 였다면 그 다음에 자꾸 내가 엉뚱하려고 그러구나. 이걸 여기서 봤듯이 시장에 맡긴 결과는 대공황이었다. 그래서 대공황을 어떤 정책으로 해소했죠? 대공황을 해소한 정책이 뭐예요? 결국 뉴딜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뉴딜은 뭐예요? 국가의 개입이라는. 결국 국가
국가가 모든 것의 원인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시장이 파멸을 가져 시장이 실패한 것이고요. 자본주의를 시장으로부터 구한 것은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게 뉴딜이.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국독자라고 부르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 독점 자본주의에 국가가 개입해서 그리고 국가가 경제에 개입함으로써 자본주의를 살려낸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케인스주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조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누구야 서울대 중단에 정운찬 이런 사람들이 다 케인스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뭐 여기 나이 세대가 다릅니다만 이제 예를 들면 80년대 중반까지 경제학 책 그러면 사뮤엘슨 이게 다 케인스적인 거예요. 요새는 그거 읽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했을 때 정운찬 씨가 야, 그건 노가다 뉴딜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얘기입니다. 뉴딜의 핵심은 그런 공사가 아니었어요. 뉴딜의 핵심은 사회적 뉴딜이었고요. 그것은 와그너 액트라고 하는 와그너법입니다. 미국의 노동조합을 합법화, 경우는 제도화시킨 것이고요. 모든 주요 기업들이 노사 협상에 따라서 임금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사회적 뉴딜입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 경제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한 것이죠. 아까 봤듯이 구매력을 늘리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포드주의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체제, 노사혁명주의 나가니까 그러니까 일국민 전략, 헤게모니 전략 그리고 국민 통합 전략입니다. 빈민층도 다 포용하고 다 소수하고 있는. 그래서 그렇게 가능했던 또 중요한 요인은 필요했던 것은 냉전이죠. 냉전에서 사회주의와 체제 경쟁이 했기 때문에 결국 빈민층도 포용해야 됐어. 사회민주주의 뭐 이런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좌파들은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이런 것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항상 변칙법이 그것인데 아까 보세요. 시장이 위기를 가져왔다.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뭐예요? 국가가 개입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게 프라블럼이고요, 문제고 국가의 개입의 해결책이었어요. 근데 이 국가가 다시 프라블럼이 된다. 그래서 위기맨이 국가란 자본주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위기 경영자인데 위기 경영자의 위기가 온다. 국가가 개입해서 해결하게 되니까 국가가 엄청난 재정을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지국가의 위기, 우리가 흔히 재정 적자. 그래서 국가는 더 이상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아로 이제 찍히게 돼요.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1980년대까지 제3세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 경제성장의 위기, 경제성장의 제3세계 모든 나라가 배워야 될 전범. 왜? 국가주도형 산업화. 국가에 의해서. 97년 IMF가 탁 오니까 한국 이 새끼도 왜 망했는 줄 알아? 국가의 비효율성 때문에. 그렇잖아. 그렇죠. 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는 시장이 맡겨야 된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이제는 문제화가 된 거고요. 포드주의의 위기. 포드주의가 왜 왔느냐? 위기가 왔느냐? 노동의 뭐 여러 가지 등등입니다만 흔히 가장 하는 게 우리 쉬운 거는 STR. SRT인가요? 뭐예요? 수소하고 그건 아니고 STR입니다. 과학기술 혁명입니다. 과학기술 혁명. 사이언티픽 앤 테크놀로지를 부르죠. 그 다음에 특히 ME,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미소, 작은 우리 반도체로 표현되는 미소 전자 혁명.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프로덕트 사이클이 빨라지는 거예요. 기술 혁명이 되면서. 그래서 기본적으로 포드주의는 장치 산업이에요. 자동차 여기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어셈블리 라인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쭉 장치 산업인데 엄청난 장치 산업을 만들어내봐야 여러분 핸드폰이나 기계 사면 어떻게 6개월 뒤면 반값이잖아요. 이게 상품 주기가 6개월도 안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플렉시빌리티잖아요. 유연성, 유연 축적. 그러니까 이제는 노동자도 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자르고 그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늘리고 노동의 유연화. 그다음에 특히 어셈블리 라인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아는 얘기죠. 한 라인이 파업을 하면 어떻게 다 서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포드주의는 기본적으로 정규직에 의한 안정된 노사 관계가 기본적으로 깔려야지만 가능한 체제랍니다. 근데 이제 이게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위기 관리자의 위기, 그 다음에 더군다나 경쟁적인 소련 동구의 위기 몰락이 오면서 자본주의는 이제 빨가벗은 자본주의 얼굴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죠, 신자유주의. 그래서 국가의 실패, 두 가지 국가의 실패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소련 사회주의 경험의 실패고요. 그러니까 유럽의 삼인주의 국가들에 있어서의 복지국가의 위기. 그러면서 대안으로 다시 시장이 돌아갑니다. 이거 정말 건망증이에요. 왜? 바로 1930년대, 50년 전에 우리가 뭘 겪었는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줬는가. 그 시장 만능주의. 그래서 뭐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포드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포드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라면 저는 뭐라면 노래방이에요. 소품종 대량 생산 체제. 모든 걸 기계에 맞추는 거잖아요. 포스트 포드주의는 뭐죠? 밴드예요. 다품종 소량. 다 내 노래에 맞춰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포스트 포드주의가 되게 되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가 되는 거예요. 포스트 포드. 디자인 뭐 사회주의 이렇게 부르는 그런 게 되면서 이제 그 유형 축적, 비정규직의 일상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 국가의 해체, 그 다음에 10대 95의 사회 완전히 벌거벗습니다. 그 다음에 지구화, 지구자본주의. 그렇게 되니까 바로 대처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대처가 우리가 신자유주의를 처음 시작한 사람을 얘기하지만 그때 어떻게 했냐면 결국 이것을 우리가 이국민 전략이라고 불러요. 이국민 전략. 왜? 열심히 일하고 근면한 세금 많이 내는 착한 국민과 그 다음에 게으르고 복지 타먹고 기생충적인 나쁜 국민으로 갈라쳐서 결국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 지지 기반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노동자의 상층부도 포함됩니다. 왜? 아씨 내가 비싸게 세금 뭐 40~50%씩 내는데 그거 가지고 저놈들은 일 안 하고 뭐 하고 등등 이렇게 되면서 바로 결국 그 신자유주의자들의 레이건주의나 대처주의가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다시 그동안에 얻어진 민주주의가 다시 거꾸로 이제 침범을 받게 되고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대립이 일어납니다. 흔히 이제 우리가 작은 국가, 레이건 대처 그러면 작은 국가라고 하지만 그건 참 잘못된 표현이에요. 왜? 레이건 대처는 국방비를 늘렸어요, 줄였어요? 늘렸잖아요. 경찰력을 늘렸어요, 줄였어요? 늘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새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새는 그 사람 살쪘어, 빠졌어 이런 얘기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새는 부분육이잖아요, 그죠? 부분 비만.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똑같아요. 국가가 작으냐 크냐의 의미가 없어요. 어떤 국가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부위가 국가의 기능의 변화이지 사이즈의 변화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우리가 국가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건 정당화와 축척이 있다. 정당화 관련되어 있는 대민중적인 기능, 민주적인 기능들은 대폭 줄이고 자본 축적과 관련된 것들은 대폭 늘리고 이것이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제 신자유주의가 계속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은 우리 90년대 IMF 경제 이후에 왔어요. 그때 우리 제가 좋아하는 선배 지금 얼마 전에 또 상도 당했지만 김세균 선생님 왜 97년 IMF가 왜 왔느냐 그랬더니 자본주의니까 왔다. 자본주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그랬다면 그건 왜 손호철이 왜 죽었냐 그러면 그럼 사람이니까 죽었지 그런 얘기랑 똑같잖아요. 저런 펀더멘탈을 근본주의자란 말이에요. 왜 한국에 해필 터졌느냐를 설명을 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비판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근데 돌이켜보니 김세균 선생님이 굉장히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 그분들이 다 97년 IMF 갔을 때는 한국과 같은 변방의 자본주의가 뭔가 부족한 게 있어서 위기가 왔다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10년 뒤 2008년 어디서 위기가 왔어요? 월스트리트 중심에서 왔잖아. 자본주의 가장 중심을 강타했다.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거는 한국 자본주의가 제3세계 주변국 자본주의랑 뭔가 결함이 있는 그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간 그 위기가 오는데 이건 양극화, 아까 공항 얘기했듯이 결국 제가 조사를 해서 한국 CEO들은 사실 불쌍해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 193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미국의 CEO들은 평균 1인이 자기가 일하는 회사의 노동자들의 200배 정도를 받았어요. 월급 평균. 근데 그 이후에는 500배로 늘어납니다. 평균. 근데 지금 500배면 예를 들면 노동자가 5천만 원 연봉이면 이 사람은 250억 받는 거예요. 250억 받으면 우리나라는 폭동이 일어날 거죠. 근데 그놈들은 어떻게 하냐면 뭐 유명한 아야코코 뭐 이런 사람은 CEO 그런 CEO는 1000배 주고 1000배 내지 2000배 연봉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1000배 노동자가 받는 연봉을 받고 와서 노동자 5,000명을 잘라주거든요. 그럼 얼마나 주주 입장에서는 좋아. 4,000배이면. 그렇지만 그 양극화의 결과는 뭐가 되겠어요? 공황이죠. 그래서 그 위기가 일어난 다음에 일시적으로 국가 개입, 90년에 IMF 때 제가 민교육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우자동차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대우자동차 해외 매각 반대 공투위 공동의장이었어요. 뭐 투쟁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했던 게 르노와 피아트 측의 해법이었어요. 그건 뭐 일시적 국유화입니다. 사실 1980년대 자동차 산업 쳐놓고 그리고 부도 위기 안 난 나라들이 없어요. 다 겪습니다. 다 국가가 일시적으로 해서 한 다음에 살려줬어요. 그래서 살아난 르노가 대한민국 삼성을 인수했잖아요. 그렇게 안 한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어딜까요? 영국이에요. 영국은 금융자본뿐이 없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선진국에 자기네 자동차 없는 나라는 영국뿐이 없어요. 가지고 있던 뭐예요? 롤스로이스 다 팔았단 말이에요. 제2구가 다 팔았어요. 다 미국, 독일 거 이렇게 된 거죠. 그 우리는 그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국유화. 근데 바로 이 미국이 우리나라 보고 다 팔고 등등하라 그랬는데 막상 경제 위기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GM 일시적 국유화 뭐 등등, 은행. 결국 일시적인 국가 개입을 했던 국가 개입 다시 왜? 시장의 위기에 국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얘기한 대로 뭐 공적 자금 투입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사회와 국민이 부담하고 그러고 나서 살린 월스트리트가 흥청만 원 쓰고 이후는 사회가 일어나는. 그래도 하여간 사회적 뉴딜 그래서 강세와 부자 증세 이런 것들을 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신자유와 포스트 포드주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안이 나오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극화, 특히 세계화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많은 지금 포퓰리즘의 기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신자유적 지구화의 루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잃어버린 미국의 뭐예요? 결국 고등학교뿐이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백인 노동자들 그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중서부에 거기 있는 기업들은 다 뭐예요? 중국의 싼 제품 때문에 다 문을 닫았답니다. 그 사람들이 결국 기지기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극우 민족주의, 극우 포퓰리즘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미국 우선주의, 브렉시트, 반난민, 그 다음에 극우적인 반지구화주의, 포퓰리즘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지금 맥락 속에서 아까 바로 이 19세기 이 자유주의 위기 독점하러 넘어가던 위기의 시대에 포퓰리즘 아까 미국의 포퓰리즘 정당과 그 다음에 나로디니키 이런 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공황 그런 위기 속에서 아까 그게 히틀러 이런 게 나왔다면 이제 다시 이 지금 신자유주의 축적체제의 위기 속에서 이런 새로운 위기들이 나타나고 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우파만이 아니라 정통적인 좌파 정당, 유럽의 삼인주의, 사회주의 정당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퓰리즘이 나오게 된 것은 주류 기본적인 자본주의적 축적체계, 자본주의적인 자유주의 헤게모니 체제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안을 내지 못하는 정통적인 좌파 정당의 위기이기도 하다. 특히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유럽은 뭐예요?
삼인주의 정당들이 계속 집권을 돌아가면서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포도주의와 복지국가 위기가 되니까 결국 그다음에 소련 동부의 몰라 세계 최대 경장이 실종하게 되니까 보수주의자들은 결국 신자유적인 지구화와 포스트포드주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헤게모니 전략으로는 이국민 전략을 피게 됩니다. 노동자 계급이 변화가 일어나고 노동자들도 내분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상층층을 해서 바로 웨이건이나 대처가 이렇게 결정한 것이죠.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진보는 결국 세 가지의 대응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제3의 길이라고 하는 불렀던 제 표나 제4의 길, 바로 토니 블레어 등등 한 그 다음에 클린턴 이런 노선이죠. 그 다음에 낡은 길, 그 다음에 낡은 사회주의를 그냥 고수하는 것 이것인데 여기서 소련 동부의 몰라, 구모델의 좌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하나는 이제 혁신 좌파, 뭔가 새로운 좌파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편으로는 자율주의자들도 있고 혁신 사회주의도 다양한 흐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자유주의의 등장과 전통적인 삼인주의 위기 속에서 이제 제3의 길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제3의 길이 사실은 바로 지금의 포퓰리즘을 불러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미국의 신민주당 노선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미국은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이 없습니다. 진보 정당이 없죠. 그래서 그 보수 양당제 체제, 우리나라 비슷한 그런데 그래서 남북 정당 체제라고 부르는 정당 체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링컨이 어느 당이죠?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공화당이죠. 우리가 공화당이 꼴보수 정당이잖아요. 근데 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남부의 그 노예주와 농업자본을 중심으로 한 정당이고요. 공화당이 북부의 산업자본을 대표하는 정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노예제의 해방을 바랬던 것이죠.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 사람들을 노동자로 흡수하기 위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6년 체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이제 카네기, 듀퐁, 모건이라고 하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그러한 대자본들이 합쳐진 체제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뭐라 하면 이제는 미국이 전통적으로 이제 힘이 커졌기 때문에 뭔가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전까지의 고립주의를 넘어서서 미국의 고립주의란 뭘까요? 보호무역주의죠. 왜? 영국이 그 당시에 발달했기 때문에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면서 자기네 산업을 키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미국이 커진 거예요. 그렇게 돼서 바로 그 루스벨트가 뉴딜 연합을 하게 되는데 그 민주당의 기본적인 연합은 아주 독특한 연합입니다. 이걸 가지고 흔히 누구죠? 우리나라의 김기식 같은 사람이 빅텐트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 뉴딜 연합에서 아이디어를 태운 뉴딜 연합은 아주 기이한 연합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지 기반은 원래 남부였어요. 아주 보수적이에요. 거기에다가 경쟁력 있는 국제주의적인 자본 분파, 록펠러 등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왜? 국제화를 바란다. 경쟁력이 있으니까. 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입니다. 이 국제주의적 자본 분파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에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현대해사, 정유회사 뭐가 있지? 현대해사는 오일뱅크. 하여간 칼에서 했던 게 뭐예요? 또 하나 오일뱅크하고 칼하고 사우디하고 같이 S-오일. 제 후배가 S-오일 사장이었는데 부사장을 했었는데 거기 노조에서 보너스를 1000%를 달라고 그랬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라고 했더니 사우디 사장이 야 그거 줘라. 어떻게 그러냐 그랬더니 정유산업에서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칼에서 생산을 못한다는 칼에서는 약 20% 된대요.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 1000% 올려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의 15%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비중이. 근데 2% 차지하기 때문에 1000% 올려줘봐야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노동과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 아까 제가 김기식의 그거라는 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가 뭐예요? 호남 플러스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친노 플러스 진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아이디어라 이런 고유잖아요. 그래서 이 뉴딜 혈압에서 60년대 그레이트 소사이어티 미국식의 미국판 복지국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권 운동으로 유색인종들을 바로 흑인에게 투표권을 주고 정치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왜? 인종 문제가 들어가게 되니까 계급 문제와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죠. 보수적인 백인들의 이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히 복지국가의 위기가 가면서 웨이건 데모크랩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을 지지했던 남부가 보수적인 흑인이잖아요. 인종주의적. 이 사람들이 결국 웨이건을 찍습니다. 민주당 당원이면서 웨이건을 찍고 민주당으로서 이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 민주당이 뉴딜 코일리전이 깨지고 레이건 혁명을 중심으로 한 공화당의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그래서 80년 체제라고 부르는 레이건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국민 전략. 그래서 백인과 납세자가 국내에 졸이고 소수민족과 복지수혜자, 흑인 뭐 이런 것들을 복지수혜자라는 이국민 전략으로 이제 결국 했고요. 그 뉴딜 체제를 해체하고 신자유주의 혁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 되자 민주당은 위기를 맞은 것이죠.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나온 것이 클린턴 노선입니다. 클린턴은 루스벨트도 아니고 레이건도 아닌 제3의 길. 미국의 토니 블레어가 바로 클린턴이죠. 그래서 DLC라는 걸 만드는데 데모크래틱 리더십 카운실이라고 부르는 그 민주당 내에 새로운 아주 보수적인 자기들 중도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민주당 노선을 피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경제적 보수주의, 좌파 신자유주의라고 볼 수 있는 경제적 보수주의였고요. 그 대신 사회적 동성애 문제라든가 그 인종 문제 이런 데는 굉장히 리버럴한. 그래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는 결국 사회적인 이슈지 경제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는 이런 식이 된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것은 헐리우드와 IT의 국제적인 자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그러니까 지난번 대선에서도 클린턴이 미국 역대상 최대의 정치 자본을 모았다. 자본으로부터. 그러니까 제 얘기하면 힐러리 클린턴 얘기입니다. 나프타. 지금 나프타도 바로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자본적 지구화에 공화당과 민주당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트럼프가 나올 수 있고 포퓰리즘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공화당, 민주당 이 새끼들 다 이런 신자유적 지구화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나프타 이걸 하게 될 때 제일 큰 사실은 문제 중에 하나는 뭐였을까요? 지금 미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문제는 아니고 좀 특이한 다른 문제입니다. 자유무역 경제적 바로 마약입니다. 마약. 나프타를 하게 되면 결국 멕시코로부터 마약이 그냥 마음대로 물밀듯이 들어오겠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서를 내는 순간 나프타가 물 건너간다는 알고 클린턴이 다 막아버렸어요. 보고 절대 내지. 그런 식으로 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자유주의적 지구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의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 FTA 추진한 거와 마찬가지 맥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2000년에 미국 안식년을 갔는데 미국 경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클린턴 8년이 막 경제가 다시 살아나서 뉴 이코노미 뉴 노멀 그래서 미국 경제가 막 새로 IT 산업 그랬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면 금융 규제를 완화해서 일어난 거예요. 2008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경제를 알만한 경제학자들한테 경제 위기의 가장 큰 주범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3등으로 나온 게 클린턴이에요. 클린턴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클린턴이 일시적으로 왜 다 풀어줬던 거예요. 썸 모게지론 등등등 이런 다 이거를 허용해가지고 결국 일시적으로 경제를 살린 거죠. 그렇지만 결국 빚더미에 앉힌 거죠. 그다음에 복지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축소합니다.
재밌는 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썰트 1, 썰트 2. 미국의 핵 규제 조약이 2번 있었습니다. 썰트 1, 썰트 2. 핵무기 제한 협정. 누가 했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그게 미국 사람은 케네디하고 카터가 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닉슨하고 레이건이 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이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예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대통령 누구겠어요? 박근혜가 하면 되죠. 박근혜가 하면 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대신 복지 프로그램을 깎을 수 있는 사람은 군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화당 국회의원이고요. 복지 프로그램을 깎고 있는 사람은 민주당 대통령. 그래서 결국 아주 대대적인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 가장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그 가장 보수적이었던 민주당 국회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가장 보수적인 민주당 대통령이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결국 미국 유권자가 보수화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민주당의 우경화가 불가피했는가 그렇지 않다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걸 잘 보여줍니다. 1998년에 보면 여론조사를 보면 유권자들의 국가 예산을 평가했어요. 교육 예산 너무 적다 70%, 의료 너무 적다 70%, 빈곤율 60%, 환경 65%, 국방은 오히려 적당하다 많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기는 지금 신자유주의 위기와 진보 위기가 같이 오고 있는데 신자유주의 위기는 재밌는 것은 다 금융 위기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브로델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학자가 금융 위기는 가을이 왔다. 금융 자본이 나온다는 가을이 왔다라는 소리라고 했어요. 왜? 금융 자본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실물 경제에 투자할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체제가 망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금융이 나온다는 건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1910년대에 뭐가 있어요? 바로 힐퍼딩이 파이낸스 캐피탈, 금융자본이라는 책을 썼고요. 레닌이 제국주의론을 썼어요. 왜? 바로 금융자본이 나온 거예요. 영국 체제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 팍스 아메리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금융자본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것은 세계화가 아니라 지배적인 자본 형태, 즉 상산적 자본으로부터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기 때문에 투기자본, 화폐자본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과잉생산, 과잉축적은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금융위기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유적인 양극화에 따라서 공황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자 보세요. 이 투기자본들이 많이 생겨서 더 이상 투자할 데가 없으니까 이것들이 돌아다니면서 금융위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투기자본. 바로 이 투기자본에 대항하게 생긴 게 있어요. 뭘까요? 투기자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세계적인 사건. 이게 바로 유로입니다. 이유가 바로 이 경제를 키워야지만 이놈들이 마음대로 대항하지 못할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도 97년 당시에 이 AMF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 IMF와 마찬가지로 아세안 마니터리 펀드를 만들려고. 그걸 만들려고 주장한 핵심적인 인물이 강경식입니다. 왜? 아세아 지역에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세계에서 달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이 회원국을 미국의 금융자본이 공격을 하면 돈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고 그게 만일 가동이 되면 더 이상 금융자본이 아세아 공격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국 쳤다라는 설이 있는데 어쨌든 바로 그래서 미유를 한 거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바로 새로운 위기로 오고 있잖아요. 그리스 사태. 왜? 옛날 같으면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경제가 어려우면 환율을 하고 해가 떨어뜨리고 등등 해가지고 경쟁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스 위기 때 그리스 보러 갔어요. 물가가 하나도 안 싸. 왜? 유로에 묶여 있으니까 가격이 똑같은 거예요. 금융이나 재정에 대한 자율성이 없는 거야.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서 그 돈은 다 어디로 가? 다 독일로 가는 거잖아요. 독일이 다 그냥 EU라고 하는 시장 내에 히틀러가 못한 걸 메르켈이 다 한 거죠. 다 해가지고 독일 은행들이 다 빌려준 거야.
그 돈을 뭐 어떻게 못하는 이유가 그게 다 그죠. 독일 은행에서 나간 돈이라. 그래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계속 신자유주의는 계속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항해서 반제국적인 반세계화 일국주의 이런 게 나고.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지만 2000년대 초반에 네그리 하트라는 사람이 제국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국주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이게 울트라 임페리얼리즘 얘기거든요. 초제국주의. 그럼 이제 무슨 얘기 하나 모르겠어요. 완전 헛소리죠. 다시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 버리고 있는데. 근데 왜 신자유주의 위기는 역설적으로 진보 위기로 제3의 길의 성공은 자기 패배의 과정입니다. 독일 3인당이 이 초기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데 독일 3인당이 처음 된 다음에 굉장히 성공을 무지하게 빠른 데 의석을 막 차지하고 30-40%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도 30% 차지하게 되는데 3분의 1 벽에 부딪힙니다. 3분의 1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집권을 계속 못합니다. 그게 되자 계급정당을 포기합니다. 중산층을 잡으려면 계급정당 하지 말고 대중정당을 해야 된다. 중산층을 포기하기 위해서. 그래서 계급 노선을 버리고 대중정당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했죠. 근데 승리의 결과는 노동자 계급의 해체입니다. 더 이상 꼭 국민 승리 이식이 같은 거야. 국민으로 호명을 하는 것이지 계급으로 노동자로 호명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선견 지명은 있어서 일어나라 코리아 월드컵 할지 언제 미리 알고. 근데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집권을 해봐야 결국 좌파 정들이 한 것은 자본의 위기 해결사로서의 좌파 정당. We did their dirty다. 위는 사회주의자. 자본의 더러운 일을 청부업자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자본가들은 어느 정도 되냐면 경제가 위기면 좌파 정당을 지지해요. 그 사람들이 집권하면 노동자들 잘 해결해주고 양보 잘 얻어내주고. 그래서 좌파 정당의 딜레마, 반자본 정책을 피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본이 투기를 안 할 것이고요. 경제 침체가 되고 그러면 선거에서 패배하겠죠. 승리하기 위해서도 친자본 정책을 펴야 되는 그 딜레마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룰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집권을 위해서 친자본적인 정책.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대중들에게 허무주의만 준 거죠. 허무주의만. 이 사람 누구죠? 더구나 진보 위기의 심각한 문제는 부패입니다. 2000년대 남미에는 핑크 물결이라고 부르는 베네수엘라, 브라질, 볼리비아, 에콰도르, 칠레, 우루과이,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레드는 아니고 핑크. 남미의 3분의 2가 5천 명이 좌파 정권을 들었고요. 산다니사 출신의 오르데카까지 니카라과.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5년이 지난 지금에는 청색 물결이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룰라의 몰라. 아르헨티나는 디키르키라는 그 정부가 참 재밌는 넌센 건스 스캔들. 비서실장인 여자가 그 수녀복을 입고 결국 비자금을 날르다가 붙잡혀가지고 총질을 하고 뭐 이런 좀 웃기는. 칠레 사회당 바칠렛도 부동산 스캔들도 무너졌고. 그리고 굉장히 그 볼리비아의 아주 강력한 그 자원 외교 좌파 정권으로 관심을 가졌던 모랄레스도 내연녀의 부패 스캔들로 최근에 국민 투표에서 자기의 임기를 한 번 더 하는 걸 위한 국민투표 결국 패배했습니다. 남미에서 오직 하지 않은 정권은 여러분이 잘 보는 비틀 호세 무이카 대통령입니다. 참 허무적으로 다들 준비하면서 야 진보가 하는 길은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 부패하지 않는 거. 제가 오늘 글을 수록하고 있습니다만 남아공을 갔는데 저 사람 얼굴이 누구죠? 만델라입니다. 만델라에다 솔드 배신자, 팔려간 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옆에 보면 디스트릭트 6라고, 디스트릭트 6가 바로 흑인들의 그 아파타이드, 흑인들에 대한 백인 그 인종주의 정치의 가장 핵심이 됐던 지역입니다. 흑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다 그냥 밀어가지고 다 쫓아내고 백인 그 지역에 저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진보의 위기. 또 다른 것은 결국 좌파 정당, 자유주의 정당이 오히려 양극화의 심화와 양극화 문제 해결에 성공했다. 제가 놀란 거예요. 우리가 지니기수라고 흔히 부르는 빈부격차라는 게 0.1이 제일, 1이 제일 불평등한 거예요. 0.0이 제일 평등한 겁니다. 북구가 0.2대 초반이고요. 유럽 중심, 프랑스, 독일 이런 데가 0.26, 뭐 중반대이고 0.3이 신자유주의, 미국, 영국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3 중간, 미국이랑 아주 비슷합니다. 중국은 0.1 얼마였는데 지금은 0.45가 됩니다. 0.5에 가깝습니다. 그건 뭐 자본주의보다 더 심각한 빈부격차예요. 놀란 게 남아공은 0.6이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예요. 그것이 다 언제 일어났느냐? 만델라 시기에 일어났습니다. 신자유적 정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만델라, 독일 사회주의. 그래서 양극화 실패. 양극화가 실패가 아니에요. 양극화 해소의 실패. 그래서 결국 정당의 수렴과 정당의 위기. 그놈이 그놈이다. 대중의 허무주의와 반정치주의.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들어서 양극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97년 대선을 보면 가난한 사람일수록 김대중을 찍었어요. 2008년에는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명박을 찍습니다. 그 바로 대중의 분노입니다. 그래서 누구 표현이 정확한데 그냥 그 말이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 운동권 엘리트들에 대한 대중의 복수입니다. 2007년 총선과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의 새누리당의 압도적 승리는 바로 그래서 대중의 허무주의와 반정치주의, 그것이 바로 포퓰리즘으로 흘러가는 것이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학술홀에서 세계 데모크라시 바로 민주주의가 위기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뭐라면 1930년대나 70년대는 뭐냐면 70년대는 짧은 권위주의 기기예요. 짧은 일시적 전술적 후퇴. 근데 80년대 다 민주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70년대일 거다라고 해서 낙관적으로 얘기하다. 이제 헛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 지금 왜 민주주의 후퇴하느냐면 권위주의 모델인 중국의 성공과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의 결과라는 거예요. 중국의 공세적인 외교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어요. 그 다음에 유럽에 그렇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결국 이것은 뭐냐면 포드주의에서 이루어졌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일시적인 타협이 결국 신자유의 양극화에 의해서 공격받고 있고 지구화에 의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자본주의, 자유주의 국가는 더 이상 해결된 일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세계에서 가장 지금 뜨거운 책은 The People vs. Democracy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우리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야스카 뭉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결국 이것은 People vs. Democracy 말 그대로 People 대 민주주의입니다. 지금 People과 민주주의가 대립하고 People은 누구겠어요? 바로 포퓰리즘이죠. People을 대신하는 게 포퓰리즘이고요. 민주주의란 권리입니다. Right without.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부딪히고 있다. Right without democracy. 민주주의 없는 우리의 권리와 민주주의와 권리 없는 민주주의. 권리 없는 민주주의가 바로 포퓰리즘, 우파 포퓰리즘이죠. 그걸 가는 것이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건 소수 엘리트들, 좌파 엘리트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원인은 세 가지인데 민생고, 다인종주의의 공포, 좀 이후의 저주 이런 것 바로 참 역사랑이 묘한 거예요. 아주 우발적인 거죠. 바로 세계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미 토니 블레어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공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이 이민 문제나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제일 중요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난민 문제 이런 데 터진 제일 중요한 원인은 이라크 침공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의해서 결국 사담이 무너지면서 그 공백을 IS가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쪽을 하게 되니까 다 난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결국 누구야? 토니 블레어는 인정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세계가 됐는데 바로 왜 토니 블레어 시기에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고 영국이. 그래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다음 소셜 미디어의 발달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포퓰리즘의 시대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더 무서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과 다르게 독일과 네덜란드 같이 독일 특히 경제 호황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데에서 보수화가 일어납니다. 포퓰리즘은 가장 우리가 히틀러가 보여줬듯이 사회적 루저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바로 중산층, 북부 복지 국가들 속에서 극우적인 급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냐? 그것은 이제 극우 포퓰리즘의 유연성과 창의성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굉장히 극우적인 것을 하다가 결국 고립되어지니까 뭐였냐면 극우 민족주의와 복지 증대를 들고 나와. 근데 그것을 말하면 복지 쇼비니즘이에요. 이런 복지를 하게 되는데 이런 복지에 대해서 복지를 지켜야 된다. 왜? 난민들이 오고 등등 해가지고 이런 복지에 다 우리 기반을 무너뜨린다. 복지 쇼비니즘, 중산층의 보수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종 문제, 민족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같이 굉장히 깊이 개입되고 있는.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결국 우리 중요한 것은 감성에 깨있는 것이고 공포의 정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래서 보게 되면 내 얘기는 결국 우리가 배워야 돼요. 구체적 상황의 구체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바로 포퓰리즘이 하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포퓰리즘 바로 그 독일과 네덜란드 이런 데서 보듯이 극우 정당들의 유연성과 창의성이 있다. 과거 같은 히틀러식의 그런 단순히 그게 아니라 아주 그 저층을 중심으로 한 그 극우 포퓰리즘과 복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포퓰리즘이 다르게. 여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하겠다. 재미있는 것이 최근에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운 파드로 평가. 샹달 무페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라클라우 무페라 그래서 1980년대 말에 여러분 뭐 들지만 헤게모니 앤 소셜리스트 스트래테지라 해서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이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으로 아주 명성을 날린 사람이고요. 그 스승이 라클라우라는 사람이고 무페라는 사람은 제자인 여자입니다. 근데 그 라클라우는 죽었고요. 근데 그 주장이 굉장히 라클라우 무페가 주장했던 거는 쉽게 노동자 헤게모니 이런 거 버려야 된다. 완전히 지금 우리가 모르면 상식적으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페미니즘 운동, 환경 운동 등등 노동 운동 이런 것이 다 등가적인 연합을 해야 된다. 등가적인 연합을 그런데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담론에서 구성되는 것이 민중이고 뭐 등등 이런 것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부분들이 들여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 혁명이냐? 그러면 담론으로 포섭되어지면 정주영도 민중이 되는 거냐? 뭐 이런 비판을 하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이제 쓱은 죽고 샹달 무페라는 사람이 이제 그 좌파 포퓰리즘을 위하여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지금 그 선세이션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가 www.vopco.kr 이거는 이제 그 민중의 소리에 실렸던 글인데요. 올려드릴까요? 한번 그러니까 한번 이거 됐습니다. 위로 다시 올려보시죠.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뭐 이거 그다음 다시 떼주세요. 그러니까 10월 9일자입니다. 2018년 10월 9일자. 그 다음에 다시 그 좋은 글은 그다음 진보평론의 2016년 여름에 호모데스 또는 좌파 포퓰리즘에 대한 두 가지 시선이라고 하는 글이 이것도 샹달 무페의 글을 이제 우리 이승원 박사라는 제 제자 비슷한 친구가 바로 이제 무페 제자라 민주노동당에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번역을 한 거고요. 이 샹달 무페는 지금 스페인의
포데모스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의 신좌파 정당인 새로운 좌파 정당인 민주사회주의에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정당의 고문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좋은 글은 장석준이 프레스 안에 얼마 전에 엘리티즘 지고 파퓰리즘 뜬다라는 글을 썼는데, 하여튼 이 좌파 파퓰리즘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화두이고 이제 그걸 한번 좀 살펴보자. 파퓰리즘의 핵심은 결국 소수 엘리트와 기득권 대 피플이라고 하는 담론이고요. 그래서 소수 엘리트에 맞서서 피플의 결집을 호소하는 정치가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게 이 여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쭉 보게 되면, 그래서 현재는 다시 포퓰리즘의 국면이고 소수 좌우 엘리트, 이때 좌 엘리트는 삼인주의 제도화된 노조라고 합니다. 의 반대중 정치에 대항해서 대중을 결집시킬 호소하고 대중 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는 그런 것이 바로 포퓰리즘인데, 그것을 먼저 선정하면 우파 포퓰리즘이다. 근데 그 우파 포퓰리즘은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을 기본적인 개념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그 순수한 국민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자꾸 타자들을 배제하고 공격하는 유태인, 소수자, 무슬람 공격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이국민 전략이죠. 소수의 순수한 국민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포퓰리즘의 국면, 우파 포퓰리즘이라면, 좌파 포퓰리즘은 뭐냐? 그 포퓰리즘 이것을 갖다가 결국 좌파적으로 견인해내야 된다. 그래서 뭐 샌더스나 코빈, 그 다음에 포데모스, 그 다음에 시리자 이런 게 다 좌파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이제 새로운 헤게모니 프로젝트와 담론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소수 엘리트 대 민중이라고 하는 그 좌파적인 담론으로 민중을 결집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의 기본은 평등, 참여, 시민권으로 민중을 확대해 나가 오히려 하는 방, 정반대의 방식 우파가 아니라, 그래서 비정규직, 여성, 소수자, 소수민족 이런 식으로 더 이걸 결집을 하고 더 확대시키면서 그러한 민중이 소수 엘리트와 대결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감정의 정체도 임명합니다. 뭐 이런. 제가 볼 때 이게 얼마나 새로운 얘기인지, 우리가 얘기한 대로 다양한 그런 연대를 얘기했던 그거와 무엇이 다른지가 하는 고민들을 있는 것이고요. 뭐 이제 조금 좀 다른 각도에서 보면, 우리가 지난 촛불 등등에서 하다못해 심상정, 노회찬 뭐 별로 안 뜨고 이재명 떴던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인가. 심상정, 노회찬도 이런 비극적인 엘리트로 분류되어지고 거기에 대항해서 포퓰리스트적으로 결국 이재명적인 것이 한 것인가 하는 이제 이야기를 고민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유럽에서는 이해가 돼요. 유럽은 삼인주의 등등 이것이 집권 당이었고 등등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들에게 얼마만큼 이것이 특히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 시각에서 이게 얼마나 새로운 얘기인가. 샌더스, 코빈 이게 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하고 그다음에 노동당에서 이게 그럼 포퓰리즘이면 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핵심은 저겁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이 내용이 대안 축적 전략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럼 자본주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신자유주의 아니고 뭘 하겠다는 거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담론만 하는 거예요. 담론만 계속. 언어 투쟁, 그러니까 담론. 그래서 그 대안 축적 전략에 대한 고민이 별로 없다. 그리고 국적 기반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것이 없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그 좌의 포퓰리즘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과연 좌의 포퓰리즘이 우리의 대안인가? 그리고 그것은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내용일까? 뭐 이런 것들을 대중을 잡아야 된다는 맞는 거죠. 근데 1대 99. 이 담론을 우리가 계속 해오던 거 아니냐. 그리고 아까 무지개 계속 얘기하지만 소수자, 성소수자 등등 여러 가지 해오던 얘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런 걸 이제 전제로 해서 제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혁신좌파의 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제3의 길뿐만 아니라 낡은 좌파, 제2의 길도 이미 파탄을 난 것이고요. 그래서 혁신좌파, 평등시,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과거와 같은 전투적 조합주의, 흔히 그렇게 부르는 그것이 아니라 사회운동적인 노동운동, 그다음에 사회운동적인 좌파연합, 좌파 정당, 그다음에
여러 다양한 사회적 약자들을 연대하는 무지개 연합으로 가야 된다. 사실 이번 얼마 전 중간 선거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의 여론조사 한 것을 미국의 18세부터 29세 사이 유권자를 보게 되면 자본주의 지지가 43%이지만 사회주의 지지가 31%입니다. 그다음에 민주사회주의 지지가 39%고요. 무상 대학 교육 56% 지지. 1인당 15달러 이상의 일자리를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는 것이 56%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이런 새로운 지지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아까 물적 기반 이야기했는데 그런 새로운 포퓰리즘이든 아니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보 진영이 경제적 조합주의를 넘어서 그람스로 얘기하는 내셔널 국민 대중적이 돼야 된다. 보편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의 이익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라는 게 허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굉장한 설득력이 있다. 그거 마찬가지로 노동자 계급의 이익이 노조의 이익이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익이다라고 국민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는 그런 헤게모니를 바로 헤게모니를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헤게모니거든요. 헤게모니를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만들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람시를 좀 생각을 했는데 그람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거 민주주의에서 수가 모든 걸 결정해. 민주주의란 뭐예요? 쪽수가 많은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쪽수가 많은 노동자들이 맨날 지잖아. 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나 투표 계산은 긴 과정의 마지막 의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제는 투표 계산 이전의 긴 과정의 문제인데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합니다. 자본의 헤게모니의 물적 기반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람스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단순히 지적이고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주도권으로 자꾸 이해를 하는 경향인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자본의 지배가 단순히 강제력 플러스 지배 이데올로기라면 그람시는 막스 이상으로 나간 게 없어요. 독일 이데올로기 다 막스가 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람시의 문제의식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그람시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 헤게모니의 물적 기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헤게모니는 단순히 이데올로기 투쟁이 아니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람시가. 자본의 헤게모니는 자본이 생산에서 수행하는 핵심적인 역할과 관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본의 헤게모니에 물적인 기반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본주의에서 투자는 자본이 독점을 하고 있는데 자본이 투자를 해야지만 경제가 돌아가고 자본과 하청업자, 동네 슈퍼도 먹고 산다. 그래서 근데 투자를 하려면 이윤이 나야지 돼요. 그렇죠. 이윤이 충분히 나야지만 기업이 투자를 해요. 그래서 결국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자본이 이윤이 나도록 충분히 내가 착취를 당하는 것이 나의 이익인 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노동조합의 딜레마는 뭐냐면 노동 투쟁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투쟁해도 기업이 망하지 않을 만큼 해야 돼요. 기업이 망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그렇기 때문에 GM이 이익이 미국의 이익이라는 삼성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위의식이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물적 기반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의 대항 헤게모니는 무엇이겠느냐? 결국 대항 헤게모니의 물적 기반은 무엇일까? 혁명을 잘 살게 해준다는 그들이 할 수 있겠느냐? 자본의 헤게모니와 대항되는 대항 헤게모니의 대칭성 이런 것들이 고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단순히 경제적 조합주의 이익을 넘어서서 내셔널 포퓰러해져야 된다. 그런 좁은 이익에 대한 늘 넘어서야 된다. 자본가 계급이 왜 해결을 갖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본가들은 자신의 경제 조합주의적인 이익을 양보하고 피지배 계급의 경제 조합적인 이익을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줌으로써 자신의 헤게모니를 갖게 된다. 이 점에서 국가는 지배 계급과 피지 계급의 이익 간의 절충의 불안정한 평형 상태다. 그러니까 너무 악랄하게 갑질하고 그러면 헤게모니를 못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본가 헤게모니를 못 갖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본이 헤게모니를 갖는 것은 자기네 양보를 하고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좁은 경제적 조합적 이익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노동자 계급의 헤게모니의 물적 기반은 다수 민중의 노동자 계급이 민중의 이익, 한국 민중의 이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만큼 만들려면 좁은 경제적 조합주의를 넘어서야 된다. 그것이 사회 우리가 운동주의 넓음의 노동운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세계의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별로 실감하지 못해요. 왜? 한국은 너무 상황이 달라졌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왜 지금 뭐 최근 들어서 굉장히 후퇴하고 지금 뭐 민주노총도 지금 뭐 완전 총력 투쟁에 들어가 있지만 뭔가 촛불 때문에 민주주의 전진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르다. 그래서 세계는 민주주의 위기인데 한국은 전혀 다른. 그래서 또 다른 한국 예외주의. 세계와 다른 세계 시간과 다른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 시간을 앞서가는 거라면 다행이에요.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바로 세계가 겪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지나간 거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한국이 세계 시간에 뒤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한국에도 포퓰리즘의 시대와 홍럼프 시대가 오고 있는 거 아닌가. 결국 그것은 결국 자유주의 정부의 민생 문제 해결 능력에 달려 있겠죠. 근데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는 말이에요. 헬리조선 일로 가느냐 하는 헬리조선. 그게 걱정이고요. 근데 떠오르 생각하는 게 바로 1930년대로 가라면 30년대의 논쟁이 떠올라요. 한쪽에서는 뭐예요? 사회 파시즘. 그래서 이 새끼들 지금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돼, 막 이렇게 또 잘라야 돼. 잘안 들렸어요. 하나는 뭐라면 뭐예요? 소위 통일전선 놈이죠. 지금 파시즘과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30년대 좌파가 30년대에 그 파시즘의 등장을 놓고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쟁을 거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비슷한 논쟁의 서막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강 당연히 노력했습니다.